지난 10일이죠.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22번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데요.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그리고 팔 때도 세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7.10 대책 발표 일주일, 현장 분위기는 아직 관망세인 걸로 보입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예상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 오른쪽으로 부동산 닥터연구소 권태달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옆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지부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왼쪽에는요. 경실련에서 이광진 조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옆은 서대전 지역 세무사의 이순우 세무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부가 내일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투기를 잡기 위해 백약을 다 쓰겠다는 겁니다.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전 4개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결국 잦은 대책에 따른 피로감과 학습 효과, 여기에 입법까지 제대로 뒤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부동산 대책은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할 때 그런 타이밍에 자주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집을 사지 않고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안 떨어지는구나 하는 집단적 믿음으로 나타났고 6.17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다주택자는 집을 갖고 있을 때, 팔 때, 또 추가로 살 때 내는 세금이 모두 큰 폭으로 오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7.10 대책 효과가 어떨까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그 전에 지금 6.17 대책부터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6.27 대책 오늘로서 딱 한 달이 됐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전에는 6.17 대책이 더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대전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고요. 또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대책이었는데 자, 먼저 좀 지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17 대책이 한 달이 됐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좀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기와의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실 정도로 6.17 정책은 시장이 강력한 정책인 것만 분명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6.17 정책을 하고 19일 날 바로 적용하다 보니까 소급 적용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영향이 하루에 만에 딱 끝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6월 17일 날 발표를 하고 18일 날 정도는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는 마이너스 5천 정도 또 어떤 모 단지에서는 마이너스 1억까지 급매물이 나오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에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그 유예 기간을 줬으면 네. 6.17에 대한 영향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났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다. 예, 우리 공인사들도 뭐 거래 절벽이죠. 그래서 지금 폐업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그 지금 안타까운 그런 심정에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급매물이 좀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 급매물이 어떻게 좀 기존에 가격이 비싼 아파트 단지에서 쏟아진 건가요? 아니면 대전시장 전반에서 급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나요? 특히 이제 급매물이 나왔던 부분은 분양 시장에 있어서 많이 나왔습니다. 분양 아파트, 예. 분양권들 중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투자 세력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마이너스 1억까지도 시세 대비해서 1억까지도 가격을 다운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놔서 네. 18일 날 각 구청에서 토지 그 신고가에서는 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좀 더 유예 기간을 좀 많이 줬으면 네. 아마 가격이 시장에서 대전에도 일정 기간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있었을 텐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가격을 다운해서 팔 수 있는 기간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효과가 6.17 영향이 시장에서 거래 절벽으로 그냥 나타나고 있고 거래는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조금 네네. 말씀을 보태면요.
일단 뭐 많은 언론에서 보여줬듯이 서울은 올 들어서 최고 많이 뛰었고요, 사실 그 이후에. 네네. 대전도 보니까 6월 달에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한 0.85% 정도 상승률이 있었어요. 그런데 6.2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최근에 보니까 한 0.09% 정도 상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은 줄었지만은 한 9분의 1, 10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상승폭은. 그렇지만은 상승하는 저기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이어진다. 특히 네. 세종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까지 상승폭이 나타나면서 매우 큰 폭으로 지금 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저희가 네. 이제 7.10 대책 들어가고 또 추가로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는 7.10 대책 얘기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6.17 대책이 나오고 불과 23일 만에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세무사님, 먼저 이 7.10 대책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까요? 예. 네. 7.10 대책, 부동산 대책 중에서 세제 부분의 주 특징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취득으로 인한 세제 강화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에서 3% 그 주택 거래 가격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2주택인 경우에는 8% 그리고 3주택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12%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시 우리가 부과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 관심들이 좀 많으신데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 이상에 대해서 구간별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게 1.2%에서 6%까지로 적용되면서 두 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 화면을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그 화면 보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지금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예. 이 내용을 지금 보면요. 이 이제 종부세가 최고 6%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네. 그 제가 궁금한 건 그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예. 강남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럼 네. 대전 지역에서 이제 종부세율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일예로 제가 이제 주변에서 종부세를 기존에 한 2천만 원 정도 내신 분들을 봤어요. 이분들은 물론 대전의 주택도 있지만 수도권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인데 네. 아마 최소한 2배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전 외에 다른 지역,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 네. 이번에 그 종부세가 올라간 영향을 크게 네, 받을 네. 것이다. 네. 네,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소장님, 네. 뭐 지금 두 분은 거래 절벽이 왔고 그렇지만 이 상승폭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7.10 대책 시행은 내년 6월부터입니다. 이 대전시장, 물론 세종도 포함해서요. 어떤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 뭐 하시다가 양도소득세 얘기를 안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양도소득세 제가 좀 추가를 좀 드릴까요? 네, 양도소득세 세율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에 대해서 1년 이내에 단기 매도를 할 경우에는 70%까지, 네, 그 부가세까지 하면 77% 정도의 네. 세금을 내는 거고. 3주택자는 거의 80%라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부가세가 아니고 주민세. 예, 예, 그래서 이제 2년 이내에 할 경우에도 60% 양도소득세를 내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세금이 정말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분양권 문제가 지금 많이 좌우되는데 네. 분양권은 뭐 2년 이상 보유해도 60% 양도소를 내야 된다. 조정 대상 지역이기 조정 대상 때문에. 지역 경우에는 네. 등기를 쳐야 되고 네. 등기를 치워부터 다시 또 거주 실거주 또 요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이제는 굉장히 양도소 분야는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임대 등록 사업자 제도를 많이 없애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뒤후에 나올 얘기지만은 임대 사업자가 국가에서 장려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다시 어떤 징벌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7.10 대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6.17 대책으로 대전이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도 선정이 됐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도 물론 대덕구는 빠졌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6.17 대책 플러스 7.10 대책으로 이제 대전시 대전 지역 아파트 시장은 급냉이 불가피하다. 네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자,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원래 이제 그 사실은 대전은 지난 하반기부터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의 요건을 다 갖췄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공교롭게도 대전이 조금 피해갔습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됐는데 뭐 그 이전에 뭐 지방의 어떤 부동산이 너무 침체된다 했는데 대대광이라 해요. 대전, 대구, 광주가 좀 잘 하다가 대구, 광주가 빠지면서 대전만 지금 그런 상태에서 또 살아났었고 또 그다음에 연말 되면서 4월 총선 때문에 그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지방의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느낌 다음에 또 연초에는 또 코로나 인해 가지고 또 대전이 팔아났는데 언제 대전이 투기 지역으로 묶일 거냐는 시간 문제였습니다만 6.17에 걸려 이제 시작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건데 대전시나 어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잘 피했지만 올 것이 왔다는 걸 느꼈는데 아까 우리 이 지부장님 말씀대로 갑자기 이것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그 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감명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70 대책은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아파트 쪽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그 외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보면 뭐 토지라든지 건물이나 빌딩, 상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풍선 효과가 일적으로 오지 않느냐는 기대 효과를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거는 제가 좀 다음에 여쭤볼게요. 지부장님,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7.10 대책 이후에도 아까 위원장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 어떤 상승폭은 좀 둔화됐지만 상승세는 여전하다고 봐도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요.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7월 둘째 주 자료가 나왔는데요. 세종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7월 둘째 주에 1.46%입니다. 한 주에 1.46%가 떴다는 거고요. 대전도 주간 아파트 값이 0.1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끊기고 급매물이 나오고 거래는 끊겼는데 어떤 이런 수치상에 보이는 상승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거 감정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 어떤 그 숫자거든요. 통계적인 어떤 숫자인데 보면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현장에서 6월 17일 날 정책이 발표하고 나서 19일 날부터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니 그 전에 매매가 됐던 것들이 6월 17일 날, 18일 날 일시적으로 실거래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그 전에 높게 6.17 정책 발표하기 전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실거래가에. 그래서 그게 지금 통계청에서 봤을 때는 그게 지금 수치로 잡힌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고 가격도 오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다음 7월 달, 8월 달 정도에 통계가 잡히면 확연하게 구분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착시 효과다. 네, 착시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7.10 대책의 핵심은 이제 다주택자를 노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겨냥했다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가장 여러 가지 뭐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세금이 다 올랐습니다만 제일 좀 눈에 띄는 건 역시 종부세입니다. 이제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건데 이건 어떤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항상 주장해왔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측면도 좀 있으십니까? 일부는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도 보지만은 이 대책 또한 좀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것들이 이제 공시 가격입니다. 근데 공시 가격 자체가 현실 가격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대책을 보면은 이게 개인들한테 집중돼 있다 모든 것들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파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앞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기업들이나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용 그 부동산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고 특히 이제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3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손을 안 보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표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근데 세무사님, 세율이 해당 사항은 물론 저도 없고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안 계실 것 같은데 종부세가 6%다. 어마어마하게 들리거든요. 실제
어떻게 보세요? 실제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영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받다 보니까 네네. 그냥 대전에 한 채, 뭐 둔산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 그냥 수도권에 자녀들이 이제 서울 올라가 있으니까 월세 부담 때문에 옛날에 하나 구입해놨다가 자녀들이 거주를 하는데 그 두 채로 인해서 종부세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한 700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분들은 그냥 투기를 위한 게 아니라 실질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갑자기 700만 원이라면 일반 서민들은 한 달치 봉급 이상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오는 거고요. 사실은 정말로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종부세 1억 내고 1억 5천 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어차피 상속으로 물려줄 거 정여로 물려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조금 2주택 정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오는 부담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정여로 자녀들한테 하려면 정여세 부담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부세가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부세하고 같이 오는 게 이제 취득세도 올랐는데 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부담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네. 예, 취득세,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취득세도 좀 부담이거든요. 부담이 많죠. 네네. 그리고 이제 취득세 세율 자체가 예를 들어 뭐 9억 초과하는 주택이 2주택 이상이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2주택 또는 단순하게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세율이 8%, 12%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취득세 본세가 8%, 12%인데 여기에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도 또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네네. 그게 뭐 과할 때는 한 30%까지 추가적으로 더 나오기 때문에 본세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2억짜리를 산다고 하면 12% 부과이라면 2,4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일반인들이 어쩔 수 없이 물론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예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가족이 거주를 해야 돼서 추가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서민들한테도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부작용에 관한 얘기 좀만 더 이어가 볼까요? 뭐 710 대책 나오고 이제 임대사업자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제 워낙 강력한 보유세를 물리다 보니까 이 같은 보유세 부담이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될 것이다. 뭐 이런 추정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시면? 예. 지금 보면은 모든 거를 이제 어떤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어떤 그 증세 정책하고 규제 정책의 일변도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퇴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보면. 그리고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임대차 3법에다가 이제 임대차 5법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그걸 너무나 시장에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적용하려고 보니까 괴리 현상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들이 아예 처음부터 임대료를 올려서 놓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1년에 5%밖에 인상을 못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예 높은 가격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면 임차인한테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는,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참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월세 신고 의무제도 보면 임대인들에 대한 어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신고 의무제를 지금 부과하는 거고요. 가장 문제는 지금 임대차 5법 중에서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겠다는 법인데 저는 이건 정말 참 위험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면 임대료를 누가 조정을 하냐면 적정 임대료를 정하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가구 주택이라 할지 아파트라든지 그 집의 층고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지방자치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표준 임대료를 정한다? 이건 상당히 현장에서 봤을 때는 부작용이 많은 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차 3법에서 이런 법이 적용할 때는 실무자들하고 해당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좀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법이 개정이 돼야지 탁상 행정식으로 딱 개정해놓고 나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죠. 임대 3법 얘기 나오는 중에 아까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6%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6%가 좀 많다 이러는데 지금 정부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이 6%를 법인에게 매기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들이 문제는 이제 법인들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법인들은 이제 매물로 내놓겠죠. 지금 갖고 있는 전월세 시장이 법인이 갖고 있던 거는 전월 시장에서 매물로 내놓으면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이 정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법인을 타겟으로 한 건 알겠는데요. 네. 법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개인들이 어떤 세제 부담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꼼수로 이제 법인을 네, 그렇게 그런 개인적인 경우를 법인도 노린 있고. 거잖아요. 네, 네. 법인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된다? 혹시 좀 자료 같은 게 있나요? 뭐 전체 시장의 한 10% 정도라든가. 뭐. 거기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법인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걸 그래서 네, 정부에서 그걸 잡기 위해서 지금 법인에서 그렇죠. 있는 거를 좀 풀어라.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인 것도 풀어야 되지만은 법인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풀어라 이런 취지고 네, 네. 임대사업도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에 의해서 개인도 임대사업에 있던 것을 지금은 다 걷어들이겠다는 취지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기간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인정하지만 기한이 끝나면은 모두 다 걷어들이겠다. 네, 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5년짜리가 10년으로 가는 장기적인 것만 묶을 트겠다 하는 거고. 네. 그 결론은 뭐냐면 주택에 가지고 저는 일반적으로 자꾸 이제 모든 이제 무주택자를 위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국가에서 나눠주겠다는 개념인데 자 이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 종합부동산세가 그 법인에게 만약에 타켓이 되다 보니까 법인들은 일단은 그걸 갖고 아까 말씀대로 전월세 시장을 갖고 많이 이용해서 하던 것을 이제는 그걸 갖고 매물로 돌릴 거고 매물로 돌리게 하면은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 시장이 물량이 굉장히 소진돼 갈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부장님 말씀대로 전세 시장이 소진되면은 또 하나 뭘 하면은 모든 취등록세나 모든 것이 보유세가 다 올라가게 되면 네. 그것이 다시 또 소비자인 우리 사용자한테 다 오긴 되는 이런 절차를 떼는데 자 이런 것들이 집주인들은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려고 지금 노력할 거고 또 전세 물량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아까 뭐 이렇게 그래서 요즘 경우에도 뭐 이런 사정에 아까 왜 이렇게 뭐 물량을 매입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불안한 심리 때문에 네, 난 네. 지금 사면 안 되지 않는 지금 네, 사지 놓치면 기회가 안 되냐 해가지고 또 그런 현상도 나오고 네. 좀 복잡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어떤 정책 효과가 네, 일관성에 나오고.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터집니다. 그런 그런데 위원장님 뭐 지금 임대차 3법도 얘기해 주셨고 710 대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내년 6월 1일부터 법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국회에서 입법 과정도 필요하고요. 내년 6월이면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시그널도 1년 안에 팔아라라는 걸로 읽히는데요. 예, 1년 정도 기간을 주면 어떤 이런 부작용보다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네. 과연 1년이라는 기간을 유예해줬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이게 매물로 쏟아져 나올 것이냐. 근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뛰는 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개발 호재들이 네. 주변에 나타날 때 이제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네. 문제는 규제를 한다면서 그 규제 지역 옆 지역들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강남을 중심으로 타켓이 됐다고 하더라도 강남 주변에 지금 그린벨트 풀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발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태릉 쪽에 또 2만 세대 개발하겠다. 그 지역은 벌써 다 이제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끊임없이 정부가 한쪽에서는 규제하고 한쪽에서는 활성화 사업들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것들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 재산 가치가 그것보다 몇 배 증가한다? 그러면은 어떤 쪽을 택하겠습니까?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떤 규제나 세금으로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시도 자체가 출발부터가 좀 좀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는 한계가 정책이다 있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책이다. 세무사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네, 동의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세율을 올리면서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네네. 사실은 세입자를 위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유 자체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소득이 있는 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당연히 이 임대인은 이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을 어딘가에서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입자한테 전가를 시키면서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가를 올리는 쪽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서 이제 그동안은 좀 안 올리는 추세였었는데 완화를 했다가 뭐 강화를 했다가 했는데 지금 너무 강화가 됐으니까 이게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건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임대인 얘기들 하셨으니까 그 임대사업자 얘기 좀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들 반발이 뭐 굉장한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전월세 시장 안정화시킨다고 뭐 이렇게 독려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투기꾼 취급한다. 그러면서 뭐 그 집회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민간 임대사업자 등을 상당히 장려하지 않았습니까? 세제 혜택부터 다 줘서.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매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자체가 4년, 8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될 그런 시장에서 공급 자체를 4년, 8년 동안 차단을 했다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그 부분은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역시도 이번에 보면 좀 유예 기간을 좀 줬어야 되는데 유예 기간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의 어떤 정책을 믿고 정책을 따라서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언제는 정부에서 장려를 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분들을 또 마치 또 투기꾼처럼 또 해서 몰아세우다 보니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여론에서 이렇게 보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헌법 제13조 2항이 지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2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급 입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는 거를 소급 입법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 당연히 현장에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다 전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차인 최종적인 소비자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은 소급 적용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기존에 주던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지 기존에 받던 혜택을 빼앗겠다. 그거는 이제 주겠다는 건 건데 거죠. 지금 민간 임대사업자도 그렇지만 다른 지금 보면 네네.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네네. 소급 적용이 지금 되거든요.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도 지금 네네. 팔게 되면 그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급 적용하는 부분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참 그렇다.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아까 세무사님 말씀드렸지만 또 일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투기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을 갖고 있었던 은퇴해서 집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집을 팔고 가면 양도세 내고 나면 그만은 또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보유세인 재산세를 더 부과를 하게 된다면 그들은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여론광장에 국토부의 여론광장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무주택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여론광장 집값 좀 제발 좀 잡아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집값 꼭 잡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법치주의가 무너집니다. 라는 지금 여론도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 네. 거기 추가로 좀 이제 네. 임대주택에 왜 이렇게 등록 임대주택을 활성화했느냐는 차원을 본다면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가 조금 약간 미스매치가 되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보면은 선진국에 갔을 때 부동산 정책에서 있을 때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을 소유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 자꾸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자고 한 것이 하면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도 보면은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국가에서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동산적 관점에서는 그건 좀 아닌 거거든요. 네. 자, 일반적으로 선진국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과정들 다 겪었는데 이것이 이제 소유율과 보급률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 지나가고 소유율, 집을 가진 사람이 60%가 되는 시점이 되면은 그 이상은 소유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구조가 돼 있어요. 네. 그럼 결국은 뭐라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40% 정도는 주택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한테 무조건 주택을 하나씩 가가지고 지금 대전만 하더라도 30평대가 4, 5억이 넘는데 나 정말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4, 5억짜리를 준다 한들 그 사람들이 대출받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여유 있는 자금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기보다는 거주하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공급을 늘리자. 그것은 뭐라면 그동안에 어떤 국가에서 하던 것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돈이 있는 자산가들이 모여서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해서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공급이 우량한 어떤 그 주택수가 많이 나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골라가면서 좋은 쪽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이제 주택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시장 구조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아니면은 무주택자한테 하나씩 주겠다는 그거 어떤 그 관념 때문에 정책이 다 흔들려 버렸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 아까 우리 이 경실련 기획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볼 때는 부동산 정책 앞으로 이거 과연 이게 다 앞뒤 태로 다 막았는데 우리 경기 코로나 때문에 경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까지 모든 부동산 다 막으면은 과연 이거 어떻게 버틸 거냐 이것도 좀 관건이라고 봐셔요. 잠깐만요. 한 네, 가지만 좀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데 있어서 좀 시청자분들이 좀 혼동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나 뭐 양도세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얘기하는 기준들이 우리 지역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혼재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들 있는 서울에 집 한 채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게 중심이 돼서 우리가 지금 얘기가 전개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다. 영향이 없어요. 네. 부엌 영향이 하죠? 없다. 네네. 괜히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네네. 지역에 있는 그 일반 1가구 1주택 가지신 분들도 나도 이거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들이 된다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 얘기 이제 말씀 이제 해주신 김에 그 이제 공급 얘기 해주셨거든요. 글쎄요, 뭐 서울은 뭐 공급을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세종은 이미 공급이 충분하고요. 대전은 글쎄 공급할 뭐 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역 부동산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공급을 늘려서 어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깨야 된다. 이 부분 대전하고 세종에 좀 한정을 둬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경실련의 입장에서는 네네. 현재 공급은 좀 충분하다. 현재로서도. 지금 실제로 지역에 신규 아파트들이 분양되고 입주들이 되고 있는데 그 입주율들을 보면 상당히 낮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양 시장은 청약률이 엄청 높습니다.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거주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고 가수요. 내가 한 채 있는데 한 채를 더 사놓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급을 늘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접근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네. 실제로 우리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가수요에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들이 마련되고 그것들이 실수요자들한테 분양되는 이런 정책들로 좀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그 공급 얘기 나왔으니까 좀만 더 이어가 볼게요. 네. 이제 공급을 하면서 이번에 정책 중에 특징이 하나가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의 어떤 혜택을 늘리겠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 50대 무주택자라고 하죠. 네.
그분들이 또 반발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을과 을의 싸움 뭐 좀 적절하지 않을 편일 수도 있는데. 네, 네.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네.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어쨌든 2030 세대를 위해서 5%를 추가로 더 해주고 나머지 일반 분양으로 가다 보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네네. 대전은 뭐 그동안 지금도 보면은 무주택자 위주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네. 분양이 지금 분양 시장 거의 무주택자로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네네. 어쨌든 2030 세대가 살려고 하면 문제가 이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주면 뭐해? 대출을 딴뜩 받아갖고 해야 되는데 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부분이고 4050 세대는 사고 싶은데 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이게 요거는 대부분 다 생애 최초 관련해서는 이제 분양시장 쪽을 얘기하는 거라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분양시장이 좀 과열이 돼가 있거든요. 과열이 돼가 있어서 4050 세대뿐만이 아니라 집을 옮기려고 하는 1세대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단순하게 세대 간의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조금 안분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대책의 보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자칫 그 2030 세대니까 뭐 신혼 부부나 젊은 세대들한테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4050 세대가 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나 신혼,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 그다음에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구, 그다음 아니면 기관에 추천하는 이런 공급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만 늘은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그런 부류는 늘었고 단지 지금 줄어든 게 한 5% 정도가 줄어드는데 5%에서 10%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데가 누구냐? 일반 분양입니다. 일반인들, 무주택자들이 아니고 일반인들 내가 집이 있는데 한 채 내가 더 사겠다. 아니면 내가 있는데 큰 아파트로 옮겨가겠다는 분들 이분들의 양이 줄은 거지 무주택자들의 양은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수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수에는 영향이 없다. 예,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까요? 예, 예.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네네.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2030 세대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우리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고 애들을 가지고 살려면 집이 없으면 네. 일단 결혼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주가. 네, 네. 어?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또 집이 있어야 또 애들을 낳고 또 키우는데 집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주택자 시작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과연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가게 하려면 제가 한번 그 현대 아이파크 시티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이제 3월달에 분양을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전매가 좀 풀렸는데 여기가 총 2,560세대입니다. 여기가 거기서 일반 분양이 1,960세대인데 과연 지금까지 거래가 몇 세대가 됐는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약 19년도에 440세대가 거래가 됐고 2020년도에 98세대가 거래됐습니다. 총 그래서 538세대가 거래됐습니다. 확률로 따져보니까 뭐냐면 27.45%가 거래됐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아까 경실련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수요자들이 아니고 이 가수요자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집을 사서 당첨이 돼서 내가 그걸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당첨이 되면 팔아서 어떤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제도에 대해서 저는 미리 예비 순번을 좀 많이 해놓고 이분들이 팔지 못하고 꼭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가수들이 잡고 있으면 실수요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무주택자들 얘기 나온 김에 뭐 부동산 관련 토론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2030이건 4050이건 무주택자들은 언제 집을 사야 하느냐. 근데 뭐 이것도 지금 혼재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이제 저희 지형을 좀 놓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답변은 어느 분부터 좀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먼저. 그러면 예, 위원장님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답이 없다. 답이 이렇게. 없다. 뭐냐면은 예.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제대로 된 정책들을 펴면은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네네. 그런데 정부가 냉온탕 정책들을 계속하니까 네네. 집값이 떨어질 줄을 몰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고요.
구입이. 그렇죠. 네, 구입이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고. 왜냐? 네, 네. 그만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들을 편대면은 네, 네. 시기를 늦추는 것들이 낫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하는 것들은 매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저쪽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세무사님. 예. 제가 이제 경험치로 얘기를 드린다면 네네. 일단은 뭐 신혼부부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적은 평수라도 확보를 해놓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청약을 한다거나 어쩔 수 네네. 없이 가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금리 부분에서도 이제 최저 유리하죠. 금리로 예,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오른다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네네. 우리들 마음속에 주택을 사야지 된다는 불안감과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금리적인 부담이 적다면 네네. 내가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투기 수요로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냥 내가 실수요 목적으로 정말 뭐 20평짜리라도 우리 식구들 단란하게 살 수 있겠다 싶으면 네네. 그 지역에 편안하게 그리고 과한 부채를 따지 않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한테도 이제 같은 질문을 드릴 건데 네. 그거 한 가지만 더 감안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97년 IMF 이후에 폭락했습니다. 2008년 외환위기 끝나고 폭락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덮쳤는데 폭락할 거라고 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런 전망을 감안해서 내 집 마련을 언제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좀 정확하게 답변은 아니지만 전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다. 네. 네네. 자,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나무의 열매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떨어지게끔. 근데 열매는 원래는 안 떨어지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방법에서 막 흔들어서 네네.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떨어져야 될 열매도 있지만 떨어지지 않아야 될 열매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의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청약 통장을 가입해서 1순위로서 주택을 청약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고 아직까지도 청약을 아직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당장 오늘 은행에 가서 굉장히 쉽거든요. 은행에 가서 청약 통장, 예금 통장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은 하신다면은 뭐 좀 더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구축보다는 신축을 노려라.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분에게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구축도 나름대로의 역세권이나 생활권에 그다음에 학군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구축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대전이 지금 한창 이제 부리려고 있는데 그런 지역을 또 한번 발품을 팔아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구축도 있습니다만은 저평가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대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발품 팔아서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우리 세무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부동산을 이제는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정말 부동산 잘못해서 부동산 한금성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잘못 투자하면 기간이 굉장히 길고 내 인생에서 가족의 아픔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정말 섣부르게 시작하지 말고 기다렸다 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만 내가 기회가 되고 지금 현재 여유가 된다면은 지금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이어서. 저는 정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네네. 어떻게 잘못 설명하면 이게 참 부메랑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네. 아파트 이제 재건축 단지에 있을 때,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3.3회비당 최고로 주변 아파트 가격 시세를 반영해봤을 때 1,700만 원 정도 가면, 1,200만 원 분양할 때 1,700만 원 정도 가면 최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는 배수를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느 순간 그 1,7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상투다. 그래서 정말 수수료 몇 푼에 저희 양심을 팔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여기가 상투 같으니까 조금 매수하는 거를 좀 고려를 해보십시오라고 권했었어요. 저희 지인들한테나. 근데 네네. 지금 보니까 1,700만 원을 넘어서 2,500, 3,000만 원이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사장님이 사지 말라고 그래서 안 사서 안 샀는데. 내가 얼마큼 손해를 봤습니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저도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전에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게 정말 무주택자라면 네네. 집 걱정 없이
자기 형편에 맞는 집을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 걱정 없이 내 집에서 사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투자로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라고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결코 정부 정책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이 정책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정책도 어떤 그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결국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정책에서는 투기 세력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또 급상승하는 그런 거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투기 쪽으로 생각하고 집을 장만한다는 건 하려면 지금 심리적이나 모든 게 지금 꺾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무주택자라면 자기 형편에 맞는 그런 집을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목적이라면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요. 아주 간단하게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그래도 어떤 부동산에 폭락이 오진 않을 것 같다고들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전국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만 놓고 그럼 부동산 전망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본다면요. 제가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네. 한번 사람들이 올라간 가격은 올라가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않는다. 올라가면 내가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해피하지만 떨어질 때는 정말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쉽게 감수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는 쉽게 올라가지만 떨어지는 거는 올라간 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락세로 가면서도 일단은 거래 자체가 없을 거다. 거래 절벽을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합세 정도로 저희가 고합 이해하면... 상태에서 거래 절벽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좀 간단하게 한 말씀 좀. 그래서 우리 지금 대전이 그동안에는 세종로로 인해 가지고 저평가됐던 것이 지금 이런 일도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강력한 규제책입니다만은 대전이 그냥 그대로 팍 꺾이지는 않고 이제 대전도 몇 집이 생겼다. 세종은 그동안 몇 집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전, 세종이나 이 지역, 천안도 지금 조금 좋으니까 역시 그런 보합세 정도? 약간 그래도 보합세 정도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네네. 지금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7.10 대책 정도면 기조가 바뀌었다고 좀 봐도 되죠. 전혀 바뀌지 않고 임시 방편적인 조치가 아니냐. 그다음에 문제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 때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 지속성이 필요하다. 이게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바로 대책을 또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이런 조급성을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그동안 부동산 내용을 보면 소폭 하락, 큰 폭 상승 이렇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결국엔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느끼는 거는 언젠간 오르겠다.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대전이 뭐 종합부동산 이제 내년에 양도소득세가 6월 1일 이후에 3주택 이상이면 추가가세 30%면 결국은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79.2%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처음 느끼는 거거든요. 수도권은 이미 그전에 이제 적용 대상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대책에 국민의 피로감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번 재고 가위질은 한 번만 하라라는 속담이 있죠.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